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미국 대선 특집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어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어머나! 네. 오셨군요. 반갑죠? 네. 잘 다녀오셨죠? 네, 고작 네. 이틀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네. 야야 너 혼자 하니까 너무 힘이 빠진다. 아닌 거 알지만. 아이고 우리 홍앵커 네. 어디 갔냐. 반응 좋았던 거 알지만 어쨌든 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미국 돌아왔습니다. 대선 특집이기도 네. 하지만 돌아온 홍앵커 그거 아니에요. 네, 컴백 특집이기도 합니다. 대선 특집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주사위는 정말 던져졌고요. 일부에서 개표도 시작이 됐는데 박빙이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또 열어보니 진짜 박빙이구나 느껴지는 게 초반부터 트럼프가 우세한데? 아니야, 해리스가 또 치고 가는데? 막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뉴스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을 네.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누구 자, 같은데? 오늘은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1부에서는 공주대 국제학부 이문정 교수님 힘겹게 모셔봤습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환영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네.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3프로에 여러 번 출연을 하게 네. 돼서 영광인데요. 지금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에 있는 이문정 교수라고 합니다. 국제정치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지금 저희 들어오기도 전에 계속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때가 때이니 많고. 네. 네. 자, 대선 얘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이 뭐 계속해서 대선하면은 좀 치열하다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이번은 정말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역대 미국 대선 중에서 가장 박빙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현재 상황 계속해서 뉴스 속보 올라오는 거 이제 네.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현재 맞습니다.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게 참 인용을 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엎치락해. 너무 엎치락돼. 네. 심지어 지금 이제 그 530 유명하잖아요. 538 이렇게 써서 네. 아니면 실버 블러틴 이런 데들 이제 유명한데 이제 그 뒤집었어요. 자기들 우리 예측을 했던 거를 스스로가 지금 하루 사이에 이제 뒤집었는데 네. 실버 블러틴 같은 경우도 지금 본래는 해리스 확률을 49.2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50.04 이런 식으로 봤다가 막판에 지금 살짝 그게 뒤집어져서 이제 완전 숫자가 앞뒤가 바뀌어서 해리스가 50.015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 8만 번 정도 시뮬레이션 돌렸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이 49.6475 뭐 이런 지금 숫자들이 나오는데 혹은 뭐 이제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더 힐 같은 데는 트럼프가 이제 선거인단 276개를 가져갈 거라고 봤고 그 얘기는 네. 이제 당연히 이기는 거죠. 매직 넘버 270을 넘어서 네. 뭐 조금 더 높게 본데 리얼 clear politics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를 287까지도 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관마다 너무 이거 지금 다르게 보고 그렇죠. 있고 심지어 네. 같은 기관도 자신들의 분석을 지금 하루도 안 된 사이에 바꾸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뭐 이제 이미 우리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사위는 던져졌고 네, 던져졌고. 이제 좀, 네, 결과를 이제 지켜보시죠. 네. 사실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트럼프의 우세를 많이 좀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시장 자체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네라고 시장은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말 사이에 정말 뭐 미국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 모른다. 네. 해리스 이야기 많이 나온다. 네, 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들어갔는데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속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 채팅창에서 트럼프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조금 그 의견이 더 그나마 50대 50이라고 하면서도 가깝게 봤던 사람 중에 하나라면 하나일 그 텐데요. 의견이라면 그 지금 트럼프가 다소 그래도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신 대로 요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굉장히 또 분위기가 다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뭐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틀렸다고 해도 그냥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길 바랄 뿐인데 뭐 글쎄요.
글쎄요, 이제 그 트럼프 우위로 조금 보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3프로TV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하시고 이제 경제 위주로 이제 또 보시다 보면 트럼프가 이제 이쪽에서는 확실히 그 의제 선점을 했죠. 말하자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특히 6월에 있었던 바이든, 당시에는 이제 바이든이 후보였지만 그 가장 공격했던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사실 지금 뭐 아까 우리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는 게 뭐 엔비디아 뭐 시가총액이 어떻고 저쩌고 뭐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뜨겁다 못해 정말 대일 정도인데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물가가 너무 심하고 물가가 너무 심각하고 특히 이제 뭐 주택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단 금리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본인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이제 일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경기 지표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보이는 것과 나의 그 생활의 괴리를 아마 느낄 거고 그런 분들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우호적일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판단이 그렇게 나왔을 건데요. 근데 뭐 당연히 저도 계속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슈들도 있으니까요. 네, 막판에 또 이제 해리스 쪽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대선 날에도 조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미국 뉴스를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경합주인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신이 만약에 질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포석을 까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예측들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데 이제 펜실베니아가 이제 선거인단 19개 다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지만 많잖아요. 이게 큰 주잖아요.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가 이제 복잡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전통적인 공업 지역이기도 하면서 또 농업 지역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같은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 그 유명한 이제 트럼프 자신도 굉장히 자랑에 맞지 않는 유펜이 필리에 있고 또 필리라는 곳은 미국 독립 역사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지식인들 내지는 그런 민주당 성향의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있고 이제 이런 데다 보니까 유난히 저분이 저렇게 필리를 지금 때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집에 어떻게 보면 쌓인 왜냐하면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이제 트럼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3프로에도 나왔던 그 다른 교수님들 그 방송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분이 그냥 날리는 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냥 전략적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전략적 포석일지 그 속내를 다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필리라고 하는 지역을 일부러 지금 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필리 그 지방 검사 입장에서는 뭐 그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일부 지금 소위 유권자 그 이름하고 뭐 주소하고 이런 게 안 맞는 것도 이런 게 랑캐스터 카운티 이런 데서 나오고 또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정말 뭐 유의미한 그런 어떤 건 아니고 뭐 이런 지금 설왕설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수님 발음 보니까 미국에 꽤나 계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시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리 공주대 오기 전에는 또 일본에서 살다 왔습니다만 미국 생활이 더 깁니다. 네, 미국 생활, 일본 생활 지금 들어오셔서 이제 교편을 잡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은 미국 대선이 있었나요? 네, 계실 제가 때도? 이제 미국에서 그 저희 모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워싱턴 D.C.에서 제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당시에 D.C.에 있었을 때입니다. 2016년에요. 2016년 트럼프 당선이 됐을 맞습니다. 때 그때 뭐 기적적으로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얘기하기 전에 아마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선거와 너무 다른 미국 선거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이거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는 너무 복잡해 어려워 이게 사실 개표부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미국은 이제 일종의 간접 선거죠. 이제 그 주에서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를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뭐 50점 정말 0.5로 이겼다. 49점 뭐 얼마 돼. 이렇게 해서 이겼다 그러면은 펜실베니아 19개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다 승자 독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게 참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상한 시스템일 거예요. 이상한 시스템이고 이거가 정말 민주적인 선거인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이제 다수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다수결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단으로 이제 봤었을 때 다수결 한 표라도 한쪽이 이긴 쪽이 이기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소위 민주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일진데 뭐 힐러리도 그렇고 뭐 고어도 그렇고 뭐 이게 다수에서 분명히 이겼는데 국민 전체로 봤었을 때는 네. 근데 결국에 이 선거인단으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민주당 쪽에서도 저도 이제 5월 달에 제가 좀 전 민주당 전 공화당 의원님들 모시고 조금 하나의 세션을 제가 저도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오래된 어떻게 보면 그 논쟁을 다시금 우리가 복귀해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연방이라는 거죠. 이제 연방이라는 것이고 이 하나의 주가 가진 어떤 독립성이라는 것을 동등하게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상원 같은 경우는 2개씩 딱딱 주잖아요. 네. 하원은 이제 인구별로 해가지고 뭐 캘리포니아가 제일 크고 뭐 그래서 이제 그게 비례적으로 선거인단 수도 그렇게 되지만 상원은 그렇게 치면은 어디 뭐 특정주를 제가 뭐 말하면 미안하지만 어디 저 위에 조그마한 뭐 로드 아일랜드 뭐 이런 데랑 텍사스랑 이게 같나? 그러니까요. 그거를 또 이게 민주적인가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텍사스도 인구랑 어떻게 로드 아일랜드랑 또 둘 다 두 개를 주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컨대 결국은 연방이라는 것이 뿌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연방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제 뭐 텍사스는 독립하겠다.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꽤 네. 진지한 얘기들인데 네네네.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논란들이 있을 정도로 내부에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연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찬반이 아직까지도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마다 이게 지금 다 다른 거예요. 뭐 하다못해 개표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 거냐도 지금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표차가 0.5%일 때 재개표 그 미만일 때 재개표를 할 거냐 1% 미만일 때 재개표를 할 거냐 이것도 지금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같은 그 나라 이제 우린 굉장히 이제 상당히 중앙 집권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우리는 영토가 작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우리는 뭐 서울 부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반나절이면 왔다 갔다를 합니다. 네. 충분히 하루 안에 다 할 수 있는 일이 그 거리지만은 환경적 미국은 차이도 뭐, 있고. 네, 뭐 시차가 있는 나라니까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자 독식 표현해 주셨는데 네. 이 경합주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 경합주 가운데에서도 펜실베이니아 가져가면 그렇죠. 이긴다. 펜실베이니아에 뭐 온 신경이 지금 네.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그렇죠. 펜실베이니아의 의미를 좀 다시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네. 뭐 경합주라는 게 이제 소위 그때 이제 좀 바뀌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다 이제 많이 시청자분들도 다 이제 숙지하고 계실 네. 것 같아요. 뭐 네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개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펜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우리도 6.25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도 사실 그 내전을 겪었었던 나라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 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면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에 관한 부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는 상당히 좀 유물론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게 네. 이념을 둘러싼 전쟁인 것 같이 보일지언정 내면엔 결국 자원, 경제를 둘러싼 이권을 둘러싼 것들이 더 본질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보는데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농업이고 그쪽은 북쪽은 공업이고 하는 차이였던 거기 때문에 그게
묘하게 지금도 아직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펜이라고 하는 지역은 결국은 이제 공업 지역, 결국 본래는 이제 본류적으로 생각을 하면 민주당을 지지할 만한 또 그래 왔었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요컨대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가 이제 러스트 벨트,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가 네.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서 오는 이제 상실감들, 그게 이제 소위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거였기 때문에 2016년, 20년 펜이 트럼프를 찍었느냐, 바이든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표수가 많기도 하고 여기가 스윙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냐. 대체적으로 남북전쟁 구도랑 크게 다르지 않게 아직도 아무리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도 다소 북쪽은 역시 민주당 성향이고 역시 남쪽은 아직도 공화당 성향인데 비하여 요 동북부에 있는 펜은 왔다 갔다 했었다. 확실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크게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의 변수가 뭔지 네. 굉장히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MG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백인 여성이 변수가 네.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 vs 해리스를 샤이 트럼프 그리고 히든 해리스가 나와줘야 된다. 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쵸.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샤이랑 히든은 제가 조금 그거는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그렇잖아요.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당연히 있으시고 네. 그분들의 그 지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존중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어떤 통념적으로 봤을 때 나는 트럼프를 정말 지지해라고 했을 때 조금 여기가 이렇게 조금 뜨끈뜨끈한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네, 조금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보려나? 아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공개하기에 대놓고 좀 그렇죠. 그렇기에 좀 대부분 그런 정서가 좀 있었다. 민망하죠. 특히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여성일 경우는 더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러나 뭐 여성분들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건 개인의 또 선택이고 판단이니까. 근데 요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좀 얼굴이 좀 뜨끈뜨끈할 거라서 말을 못하는. 그게 이제 샤이라는 개념인 것이고. 네. 이제 히든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르다면 다른 게 이게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보정을 하려고 네. 노력을 해도.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물리적으로 큰 나라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뭐 하나가 딱 유행을 하면 다다다다닥 이렇게 되지만 네. 미국은 뭐 유행조차도 그렇잖아요. 이게 물리적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과연 여론조사가 다 반영을 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못 반영을 하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해리스라고 하는 그 후보에 대해서도 이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든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샤이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다 나왔지 않았느냐. 뭘 더 이상 이제 샤이 트럼프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좀 얼굴이 뜨끈뜨끈 내지는 그래도 민주주의의 투표라는 것은 비밀 투표가 원칙인데 그렇죠. 뭘 굳이 내가 말을 하나 뭐 이런 층들이 또 있는 거니까 뭐 양쪽이 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냥 용어들이고 결국은 이제 뚜껑 열어봐야 이런 표가 얼마나 있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하고 해야 네. 되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교수님께 제가 MZ 세대하고 백인 여성이 좀 어떻게 보면 트리거 포인트 혹은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방금 네. 속보로 저희가 교수님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공화당 주의원 딸들이 해리스를 찍었다. 공화당. 이거는 MZ 세대 어허. 딸들 네. 백인 여성 네. 왜 변수 중요하게 작용을 할까요? 지금 이제 그 남녀 대립이 이제 아무래도 여성 후보다 보니까요. 힐러리 때도 그게 한 번 있었죠. 남녀 대립이 있었는데 힐러리 때는 그게 기대만큼 부각되지가 못했어요. 그건 이제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힐러리는 누가 봐도 기득권이죠. 누가 봐도 백인. 뭐 클린턴이라고 하는 본인 이제 남편이었고 대통령 인기 많았던 대통령은 그렇죠. 아무리 백인이라고 그래도 뭐 알칸소 뭐 이제 본인의 출신 그다음 성장 배경 악전 고투 막 이런 과정에서 이제 탄생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용난. 하는 네. 그런 인물이라면
힐러리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죠. 아니고 본인이 오죽하면은 이제 누구랑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다라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 있었을 정도의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힐러리 당시에는 그래서 남녀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있었을 것 같았지만 아니었단 말이야. 어찌됐든 간에 기득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해리스도 기득권이죠. 사실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입니다. 네. 뭐 검사 출신에 뭐 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어떻게 기득권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제 보기엔 당연히 이제 유색인종이면서 이제 힐러리보단 더 어떤 그 비기득권적인 부분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랬다고 했었을 때 지금 이 낙태 문제가 가장 이제 첨예한 문제로 어떤 그 양성 간의 그 문제로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여성들에 대한 본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게 하는 또 힐러리를 지지했었으나 그때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때의 그 열패감을 느꼈었을 어떤 여성들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게다가 이제 또 트럼프라는 인물이 글쎄 본인은 뭐 여성들을 너무 이제 자기는 다 자기같이 좋은 그 여성들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 없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시지만 걸어온 그 인생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언행이나 이런 네. 것이 여성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게 인식이 될 볼 수 있다. 수밖에 없죠. 예,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네. 지금 계속해서 뭐 속보도 전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사실 지금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데 일단 트럼프 95, 네. 해리스는 네, 네. 35명 선거인단 확보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해리스가 메릴랜드,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네.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로드아일랜드주 네. 뭐 이렇게 지금 승리를 했고 뭐 이런 소식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선거 직전까지는 이거 모른다 진짜 50대 이랬는데 그렇죠. 막상 개표하고 보니까 지금 많이 붉어졌다. 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근데 또 해리스 치고 올라온다 지금 좀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초반 너무 이제 헷갈린다. 네. 시차가 있으니까요. 그 동부랑 서부랑 3시간 차이 네네.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표가 이제 쭉 서쪽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게다가 서부에는 큰 주가 이제 있잖아요. 뭐 캘리포니아도 있고 이제 밑에는 텍사스도 있고 또 경합주라고 하는 애리조나도 있고 뭐 하니까 이게 이제 더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해리스 쪽이 갖고 있던 게 이제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 7개 정도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 이제 7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조합을 해보잖아요. 아까 모두에 우리 말씀드린 뭐 실버 블러팅 같은 데도 네네. 이 시뮬레이션 여러 개 해보는 게 여기 지고 여기 이기고 이 조합을 지금 계속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다고 했었을 때 아까 제가 대체적으로 지금 썬벨트라고 불리우는 남부 경합주는 트럼프가 가져가야 하고 트럼프가 이긴다는 가정하에 가져가야 하고 펜 정도까지 가져가면서 또 하나 이기면 더 좋고 그러니까 미시간을 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유세를. 근데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 이기면은 이제 뭐 괜찮게 네.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조금 더 보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서쪽으로 지금 가니까요. 네. 지금 우리 78kg님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 펜실베니아 이기면 다 이긴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생각하 사실 그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속보로 또 하나가 떴는데 한국계 앤디 킴이 네. 미국 네.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다. 너무 네. 축하드리는 네. 뉴스지만 또 대선 결과 이거만큼 중요한 게 상하원 결과가 그럼요. 어떻게 나오는 네. 거냐. 동시에 어떻게 네.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이제 상원은 무난히 공화당이 가져갈 것으로 지금 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주별로 뭐 따지고 디스트릭트별로 따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치열한 뭐 접전이 펼쳐지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상원은 그렇고 이제 하원은 이제 박빙이면서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절실한 이런 상황인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는 이제 다 대선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랑 비슷하게 그들도 이제 여당과 다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게다가 하우스가 2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원 제도이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설사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뭐 내지는 해리스가 당선되다 하더라도 국정의 어떤 동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상하원 구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과 네. 상하원 이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네, 네. 그에 따라서 또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글로벌의 영향은 어떻게 될 네. 것인가. 이런 맞아요. 것도 이제 경우의 수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네. 교수님이 보는 관점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상원은 무난하게 그럴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져간다고 할 때 대통령이 누가 돼도 아무튼 조합이. 네. 네. 조합이 누가 돼도 예를 들면 해리스가 됐는데 약간이라도 민주당이 더 그래도 이긴다라고 하면은야 다행일 거지만 또 상원에서 막힐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이겼는데 또 이쪽에선 약간이나마 민주당이 이겼고 공화당이 또 상원이고 이게 트위스티드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꼬여버리는 상황이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거를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비토크라시라는 용어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거부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걸 굉장히 비토. 느끼게 네네. 되지만 계속 비토를 당하는 그래서 뭐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정에 어떤 동력이 있으려 그러면 상하 뭐 행정부까지 같은 당이면 또 뭐 국정의 동력은 그렇죠.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 이거를 잡아줄 때가 또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사실 뭐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네. 다 같은 다 팀이 같은 이제 다- 움직이는 할 게 때. 가장 빠르겠죠. 네. 그렇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누군가 태클을 못 건다면 그렇죠. 네. 굉장히 또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들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과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난번처럼 뭐 의회 폭동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불거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또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시고 글쎄. 보고 계실까요? 네, 예, 뭐 결정이 늦어진다? 일단은 개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진이 그 표차가 뭐 0.5 미만이면은 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시 다 재검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은 이제 요번 주말에 나오려나 며칠 지난번 같은 경우에 4일 정도 걸렸으니까 네. 주말 정도에 나오려나 싶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 나왔다시피 트럼프가 계속 지금 펜 그것도 심지어 필리를 찝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 프라드 이제 막 이제 선거 사기가 이게 집단적으로 있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제 조금 억셉트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을 시사하니까 지금 다들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1월 6일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 나온 앤디 킴이 이제 청소하시고 이런 모습이 또 화제가 또 되기도 네. 했었죠. 네. 이제 역시 우리 또 한국에 이 청소 열심히 하는 그런 또 거기서도 성실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구나 이제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었는데 글쎄요, 이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주들은 뭐 주방위군을 배치를 한다든지 지금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백악관 같은 경우도 지금 펜스가 굉장히 높게 쳐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 때문에 지금 사법이 문제까지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것이 가장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10분 이해를 하다가도 이 부분만큼은 저도 조금 좀 이해하기가 힘든. 갸우뚱해지는. 네, 이해하기 힘든 건데 아무튼 가능성으로서는 당연히 꽤 있다고 봅니다. 예. 이 결과까지 어느 정도 네. 윤곽이 드러나기까지 최장 열흘 이상, 네, 네. 13일, 뭐 2주 이렇게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지금 개표 상황 보면 글쎄, 예상했던 의외로 것보다는 하겠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뚜렷한데 하는 시각도 있고요. 지난 대선하고 비교해 보자면 물론 이것도 예측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예측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글쎄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론조사가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나라를 그것도 유권자만 해도 억 단위인데 그것을 이제 불과 몇백 명 내지는 많아봤자 1000단위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해서 아무리 보정을 해도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 이제 2016년 상황에서 기억이 좀 났던 거 중에 검색어. 이게 이제 트럼프가 그때 검색이 더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물론 검색이 지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 검색을 그만큼 관심이 더 높았던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었다라는 우리의 이제 선험적 경험이 있으니까 검색어를 좀 봤더니 뭐 압도적이에요. 물론 뉴스 메이커인 측면도 있고 네. 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한 뭐 3개월 이렇게 봐도 한
예를 들면 60몇 프로가 트럼프를 검색한 데에 반하여 해리스는 뭐 30%대 이렇게 이런 게 2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역시 트럼프에 대한 관심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이슈 메이커인 거는 분명하고, 의제 자체도 지금 트럼프가 선점해 놓은 거에 해리스가 지금 계속 방어하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말씀 앵커님 짚어주신 대로 오히려 금방 나올지도 모르겠죠. 예측이 진짜 어렵습니다. 네, 뭐 알았으면 이제 뭐 저기 그러게요. 예측하고 우리가 다, 다녔죠. 예. 네. 사실 이제 네. 뭐 대학에서 이제 우리 후배들이 또 가르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세계적인 정세는 또 어떻게 급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네, 저희도 뭐 미국하고 아무래도 동맹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고, 게다가 이번 같이 미국 대선을 다 관심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볼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북한이 매일같이 저희를 이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면역이 너무 세져가지고 주식시장도 큰 별로 그게 없을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사실 지금 유럽은 뭐 3차 대전 할 정도의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서 참 이게 저도 양가적 감정이 듭니다. 어떤 가치관적인 판단을 했었을 때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 또 한편으로는 전쟁은 빨리 누가라도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있을진데, 그건 아마 지금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런 지금 두 후보라고 했었을 때 나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현실적인 어떤 이 아젠다들을 누가 빨리 해결을 해줄 것이냐. 이게 지금 다 양가적 감정들이 있는 정말 그런 선거라고 보고, 네. 아무튼 네, 유럽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요. 네. 좀 부디 이 상황을 좀 잘 수습해 주실 수 있기를 누가 되시더라도 그걸 바랄 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측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각이 돼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주대 국제학부 이문정 교수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날이 날이니만큼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이분 모셔보죠.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바쁘시죠? 대선 이야기 때문에. 네, 이제 오후부터는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직전까지도 계속 또 보고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당연히 이제 보통 처음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이 먼저 개표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공화당이 조금 우세하는 개표 결과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는 모습이어서 결과는 결국에는 펜실베니아, 뭐 조지아 이런 경합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펜실베니아.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전부터 그랬지만 결국엔 누가 되느냐. 네. 예,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경제 정책에 성공했다는 어떤 그 자신감을 갖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번에 해리스가 된다면 혹은 트럼프가 된다면 증시의 영향은 어떨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정책 자체도 좀 기조가 세기도 하고, 또 레드웨이브 가능성이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좀 더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해리스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을 감안을 하면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경제 상황을 좀 가늠해 보면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경제 지표의 흐름, 그리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의 흐름, 그리고 금리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의 사이클과 비슷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만한 물가의 완화, 완만한 금리의 하락, 그리고 고용 지표도 좀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은 이런 경제라던가 이런 실적에 기반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트럼프는 반대로 완전히 정책. 결국에는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에 따른 산업별 수혜 업종이 갈라지게 되고요. 또 그에 따른 경제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가의 흐름이라던가 금리의 흐름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감세를 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제를 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융시장을 계속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었으니까 네. 시장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자면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왔던 그렇죠. 것 같긴 한데 네. 현장에서 분석을 하시면서는 어땠습니까? 시장의 쏠림이? 사실 저번 주말 네. 전까지는 거의 트럼프 트레이드였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금융 섹터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번 주말부터 빠르게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 그렇죠. 해리스 맞아요. 확률 높아지면서 다시 그게 좀 되돌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한쪽의 트레이드로 가기에는 좀 어렵고요.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변동성, 관망 심리고 이제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부터가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당장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되든 미국 주가 지수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누가 되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타랠리도 있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그래서 안도랠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 예를 들어 1월 20일 취임 이후부터는 해리스가 조금 더 시장 입장에서는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많이 자극할 만한 정책들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12월까지는 대선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랠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는 결국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 되든 당선이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면, 그다음에 네. 연말까지 이제 겹치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 네. 내년부터는 이제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네.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사실 이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들이 네. 인플레이션부터 그쵸.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건데 그리고 IRA는 또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먼저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둘 중에 어떤 후보가 돼도 재정 적자 감축으로 좀 힘을 쏟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두 후보자 모두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물가에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공화당이 38석으로 시작하고 있고 민주당은 28석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좀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돼도 상원이 공화당일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는 해리스의 정책 예를 들어 증세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복지 지출이라던가 대학 등록금을 완전히 다 면제시켜 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이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좀 더 위험 요소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라는 이슈도 있고 또 감세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물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의 핵심 이슈를 금리, 결국엔 물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도 더 좋아지고 재무 건전성도 좋아지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게 안 될 수가 있겠죠. 금리는 오히려 오를 수가 있고 물가는 다시 3% 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도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두고도 시선이 엇갈리고 있고요. 네. 칩스법, 그렇죠. 해리스는 이제 유지 쪽이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감세를 해주는데 그건 이제 관세로 채운다. 약간 라임 같기도. 나는 관세맨이다. 감세, 관세. 어쨌든 이런 부분들 무역 분쟁도 다시금 중국 쪽하고도 더 불거질 세질 수 것 있다. 같아요. 너무 생각할 게 갈래로 복잡해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되는 게 단순할 수 있지만 유리한 거예요. 일단은 당연히 해리스가 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물가랑은 다르게 네. 두 후보자 모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한국의 이 반도체 타격은 뭐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관세로서 규제를 하든 아니면 수출을 규제해서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을 하든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중에 대한 이런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미중의 이런 긴장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되든 좀 비슷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또 중국 쪽을 견제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유리하고 이런 맞아요. 것들도 좀 있으니까 네. 섹터별로 좀 다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네. 때는 당연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한국의 제약바이오도 미국의 제약바이오 결국에는 금리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수혜가 금리와 상쇄가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의 제약바이오보다는 좀 저희는 조선이라던가 뭐 원자력 이런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저희가 좀 추천하는 섹터들은 오히려 내수 쪽에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내수.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하거나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뭐 우리 정부도 이제 내수를 좀 키우기 위해서 정책을 좀 펼칠 거기 때문에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들도 대부분 자국의 이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재정 지출이 다 대부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한국의 내수 사업 뭐 예를 들어 뭐 음식료 쪽에서는 편의점, 뭐 흑백 요리사로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네. 있는데 뭐 이런 음식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의류라던가 아니면 엔터라던가 이런 내수 쪽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보호주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관세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난 모든 나라에 관세 10에서 20% 매길 거고 특히 중국 너네 60% 내가 관세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네. 우리나라 수출 성장률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네, 만약에 정말 고지고대로 중국의 60% 관세 그리고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 지금 여전히 한 자릿수 증가율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국면으로 가는 거고요. 그 마이너스도 뭐 싱글 디짓이 아니라 거의 뭐 전년 대비해서 더블 디짓으로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도 타격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안 그래도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소비도 약간의 정체 국면 물론 견조하긴 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도 아마 빠르게 경기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한 수출 증가율 둔화 플러스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 증가율 하락. 그러면 당연히 이제 더블 디짓 하락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섹터별도 중요하지만 전 금리 얘기가 좀 이렇게 걸렸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다시 백악관으로 재입성을 한다면 금리가 뛸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누가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금리가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오른다? 그럼 주식시장에는 압력,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연관성이 좀 높은 거잖아요. 어떻게 봐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리스크의 가장 큰 부분이 금리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시작. 그래서 결국엔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경기가 조금은 괜찮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기조잖아요. 금리가 튈 수 있는 이민자도 막겠다고 하고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하고 감세도 시행하게 되면 당연히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미국 포함해서 모든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의 이제 핵심은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월 20일 취임하고 난 뒤에 정말 본인이 이렇게 금리를 상승시킬 만큼 정책을 펼치겠냐 이거죠. 이제 트럼프도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결국에는 자기가 말한 공약만큼은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금리 튀었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다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다 가정입니다. 네. 네. 전부 예측이고 아. 가정이고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붉은색으로 이제 물들어진 그러니까요. 부분이 조금 더 많은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네. 또 민주당이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네.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 네. 뭐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불확실성이 걷어지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 특히나 이제 세계 경제의 축으로 어디로 우리가 향하게 될지 위원님의 시선은 어떠실까요? 국가별로 봤을 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에 누가 되든 뭐 미국이 여전히 주도하는 환경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당연히 뭐 미국 주도 흐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흐름이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리스가 되면은 기존에 저희가 주도했던 수출주들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수출은 좀 쉬고 내수주들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지수 단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해리스가 됐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지수 ETF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되면 지수 ETF보다는 산업별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전부터 네. 떨고 있거나 뭐 이랬던 종목 중,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아, 그렇죠. 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좀 섹터별로 얘기할 포인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실적도 내년 하반기쯤 돼야 턴어라운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실적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거기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2차 전지는 굉장히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적 모멘텀을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리스가 된다면은 뭐 실적 턴어라운드 내년 하반기 예정되어 있고 기존에 예상했던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안도랠리 차원에서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서 뭐 2차 전지는 당연히 이 정책에 따른 민감성이 가장 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테슬라 네. 저는 사실 유불리가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해리스가 되더라도 친환경 전기차 나쁘지 않거든요. 미래도 어떻게 좋고 보세요? 저래도 네. 그렇죠. 뭐 IRA에 대한 지원금 네. 테슬라가 수혜를 받으니까 뭐 당연히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테슬라는 오히려 트럼프 수혜주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해리스의 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거든요. 아. 증세라던가 네. 아니면 임금을 좀 올린다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던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IRA에 대한 지원금, 그린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되고 이런 매출단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대기업 특히 테슬라를 겨냥한 뭔가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테슬라는 트럼프 수혜주가 맞을 것 같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일론 머스크를 뭐 장관으로 그러니까 관직에 네, 임명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럼 굉장히 뭐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대선에 묻힌 감이 있지만 이번 주에 큰 이벤트 FOMC도 있어요. 맞네. 사실. 이번 주네. 네. FOMC 뭐 이번에는 사실 대선의 영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뭐 연준 의장 거취도 그렇고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결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네. 이제 금리 결정 그리고 어떤 멘트를 하는지 뭐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FOMC 같은 경우는 보통 독립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좀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저희 지금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뭐 50bp 인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허리케인 이슈 네. 그리고 보잉의 파업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으로 좀 간주가 되었고요. 시장에서는 또 그 고용 지표에 별 반응 없이 11월 25bp 금리 인하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존재긴 하지만 저도 대선의 영향을 조금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9월 달에 50bp 인하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해리스의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내년도에 물론 물가나 금리 상승의 압력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상한 만큼의 점도표에서 나와 있는 만큼의 금리 인하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뭐 4번에서 5번 예상되고 있는데 네. 뭐 2번만 해도 다행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즌이 각 증권사별로 이제 내년을 또 예측하는 네. 그런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2025년 5대 리스크 요인이라는 또 리포트를 써주셨는데 우리 엔투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년 5대 리스크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믿고 있었던 미국 주도의 경제가 이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지금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5대 리스크 중점으로 좀 자료를 작성했고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뭐 물가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잘 빠지지 않을 경우 그게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오히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통화 정책을 좀 세게 하면서 금리를 인하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물가가 많이 안 빠질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리스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AI 주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이게 뭐 B2C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확산이 안 될 경우 그게 실패가 됐을 경우에는 또 이 테크주들의 주도가 좀 쉬어갈 수 있어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 요인인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지금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정책 리스크.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당연히 관세 정책,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는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저희가 좀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여전히 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가지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 중소형 은행 중심으로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서 중국의 이제 디폴트 리스크 이게 5번째 내년도에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스는 없어요? 네? 찬스. 좀 리스크만 5대 리스크 하니까 뭐 한두 개라도 찬스는 기회로 보고 있는 건 없으세요? 대선 결정되면 아주 많을 것 같아서 그때 그래요? 다시 그때 리스크가 5개니까 한 10대 네. 찬스를 그러니까. 좀 선물로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조현주 연구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5대 리스크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몇 개라도 10대 찬스. 네, 기회도 또 네. 함께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개표 초반인 상황이어서요. 사실 지금 누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증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되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를 것이다라는 오를 것이다 네, 쪽이 쪽으로. 있는가 하면 누가 되든 당분간 약세일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도 좀 균형 있게 오늘 살펴볼 미국 필요가 대선이 있습니다. 한창인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러면? 국내 증시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26% 정도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그래도 네.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주는데요.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자,
대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증시 영향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내일 우리 찾아와야죠. 내일도 내일은 조금 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윤곽이 잡힐까요? 윤곽이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얘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도 저희 내일도 박지원 네. 부장님과 돌아오겠고요. 계속해서 대선 얘기도 이어가잖아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대선 특집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11시부터 12시까지 인더스트리 이주원 애널리스트, 신은철 칼럼니스트 네.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